하버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여학생의 논문 발표에 교수진이 충격을 받았죠. 이 나라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다고요? 가진 것도 없던 한국이 빚을 탕감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한 나라는 한국이 아닌 폴란드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충격적인 진실과 조용한 은혜의 기록, 감동 비행기. 지금 이륙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 비행기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정치외교학과 3학년 클레어 맥팔린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졌죠. 모든 것은 외할아버지의 장례식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보스턴 교회의 그 오래된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셨지만 갑작스러운 이별의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외할아버지 피터 카민스키는 항상 저에게 폴란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분의 고향이었던 바르샤바,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폴란드가 겪었던 혹독한 시간들을 말입니다. 이건 외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이야. 클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서재 구석에 놓인 낡은 참나무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물건들 사이로 노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 앞면에는 외할아버지의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클레어에게 너가 이해할 준비가 되면 열어보거라.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봉투 안에는 오래되어 약간 변색된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폴란드 외교부 공식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서의 발신처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1991년 바르샤바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니요? 외할아버지와 한국이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어와 폴란드어, 한국어로 작성된 공식 문서였어요. 가족 중 누구도 저에게 한국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외할아버지가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건 처음 봤어. 아버지는 폴란드 외교부에서 일하셨지만 한국과의 일은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분명했지만 그 의미는 아직 제게 수수께끼였죠. 문서 한가운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며 대한민국은 본 원조금 400만 달러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1991년이라면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를 찾아가던 시기였죠. 당시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을 텐데 왜 폴란드의 빚을 탕감해주는 걸까요? 외할아버지의 책상을 더 살펴보니 낡은 앨범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외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몇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1953 부산 고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문서와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어요. 외할아버지가 왜 이 문서를 저에게 남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은혜를 갚는 나라다. 이 한 문장이 제 호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나라의 잊혀진 은혜와 그것을 기억하는 또 다른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 나선 한 대학생의 여정이죠.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 남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 1991년 무렵의 경제적 상황, 외교 문서에 담긴 원조금의 실체를 찾아내고 싶었어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검색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죠. 다음날 국제정치학 맥킨토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냉전시대 전문가였으니 뭔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이 폴란드의 빚을 탕감해줬다고요? 1991년에 교수님은 의아해하셨습니다. 당시 한국은 선진국이라 보기 어려웠으니까요. 동유럽의 경제적 지원을 할 만한 위치였을까 싶네요. 저는 문서를 교수님께 보여드렸어요. 이게 전부예요. 제 외할아버지가 폴란드 외교부에서 일하셨는데 이 문서를 제게 남기셨거든요. 교수님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셨죠. 맥팔린 양,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특별한 사례입니다. 당시 국제관계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도서관으로 돌아가 한국의 역사에 관한 책을 찾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한국전쟁 부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서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부산에 야전병원을 설립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외할아버지의 사진 뒷면에 적힌 1953 부산 고아원이라는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연결점이 보이기 시작했죠. 다시 외할아버지의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또 다른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외할아버지와 다른 의료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1952년 부산 폴란드 의무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의료지원단으로 가셨었나요? 잠시 침묵 후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는 그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한국 문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의사였어. 한국전쟁 때 폴란드 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파견되셨지. 그곳에서 보고 겪은 일들이 아버지를 많이 바꿔놓았다고 하셨어.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어. 그날 저녁, 저는 한국과 폴란드 외교부에 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이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폴란드 외교부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제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간단한 확인 메시지가 있었죠. 해당 문서는 폴란드 한국 외교 기록에 존재합니다. 1991년 한국은 1970년대 폴란드가 제공한 차관 400만 달러의 상환을 면제했습니다. 의문이 더 커졌어요. 1970년대 폴란드가 한국에 차관을 제공했다고요? 당시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 아래 있었고 한국은 군사정권 시기였는데 말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간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짧은 봄 방학이 있었어요. 그때 바르샤바나 한국으로 가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에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은혜의 정치학 한국과 폴란드의 사례. 이제 이 미스터리가 제 졸업 논문의 주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은혜를 갚는 나라다. 이제 그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논문 지도교수인 존슨 교수님과의 미팅이 있는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충분히 학술적인지,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클레어, 들어와요. 논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저는 외할아버지의 문서와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교수님, 제가 원래 계획했던 주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은혜의 정치학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국제관계에서 호혜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히 한국과 폴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요. 존슨 교수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제가 가져온 자료를 살펴보셨습니다. 흥미롭군요. 국제관계로는 주로 권력과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배우지만 실제 국가 간 관계는 더 복잡하죠. 이런 사례 연구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긍정적인 반응에 안도했어요. 그렇다면 이 주제로 진행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더 많은 자료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제공한 지원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그 빚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방학 때 한국에 가볼 계획입니다.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연구 방법은 없죠. 서울대학교에 내 지인이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미팅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답장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메일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문서는 1991년 폴란드 경제 전환기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문서보관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준 셈이었죠. 한국 외교부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 리사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왜 한국이 폴란드 빚을 탕감해줬는데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폴란드가 한국전쟁 때 의료 지원을 했고 내 외할아버지도 그 팀의 일원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70년대에 폴란드가 한국에 차관을 제공했대. 그 돈을 91년에 한국이 돌려주지 않기로 한 거지. 리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데? 국가 간의 빚 탕감은 흔한 일 아니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건 달라. 보통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빚을 탕감해주는 건 흔해. 하지만 당시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 했다는 게 특별한 거야. 리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국제관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인간적인 요소가 담겨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편도 티켓이었어요. 출발은 봄 방학이 시작되는 3월 15일. 돌아오는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한국에 머물고 싶었거든요. 외할아버지의 사진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부산 고아원이라고 적힌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외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경험이 그분에게 그토록 중요했을까? 한국은 폴란드의 지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탄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은혜의 정치학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권력과 이익을 넘어서 국가 간에도 인간적인 유대와 감사의 마음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서재 책장에서 한국에 관한 가이드북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나라로의 여행이 기대되면서도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갚는 나라다. 외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가진 깊은 의미를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60년 전에 보았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을 다시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향하는 길. 거대한 고층 빌딩들과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했다니. 외할아버지가 보셨던 1950년대의 한국과 현재의 모습은 천지 차이였을 겁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대 역사학과 김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존슨 교수님의 소개로 연락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제 연구 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님께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사료관에도 동행해드리죠. 외교사료관, 정확히 제가 찾던 곳이었습니다. 기대감에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약속 당일 저는 일찍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는 아름다웠고 봄 기운이 느껴졌어요. 김 교수님은 편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클레어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주제군요.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는 많이 연구되지 않은 분야예요. 저는 외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발견한 문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김 교수님은 진지하게 듣고 계셨어요. 흥미롭군요. 폴란드는 실제로 한국전쟁 중에 의료지원단을 보냈습니다. 그때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했죠. 그리고 70년대에는 경제협력 차원에서 차관을 제공했고요. 그럼 1991년 한국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건 사실인가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폴란드가 민주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죠. 한국 정부는 과거의 도움에 감사하는 의미로 그 빚을 탕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건가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아마도 양국 모두 이걸 크게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폴란드는 당시 더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었으니까요. 외교사료관으로 향하는 길, 저는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인내심을 갖고 모든 질문에 답해 주셨어요. 사료관에 도착하자 김 교수님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셨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특별 허가를 받아 1991년 폴란드 관련 외교 문서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문서들을 보세요.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은혜갚음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당시 외교부 고위 관리가 작성한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다. 이제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울 차례이다.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한국은 은혜를 갚는 나라라는 의미였군요. 하지만 놀랍게도 문서를 더 살펴보니 한국 내부에서도 이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당시 한국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사료관을 나오면서 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폴란드 의료지원단이 활동했던 부산 병원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산에 한국전쟁 관련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부산행 기차를 예약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었거든요. 김 교수님과 헤어지기 전 교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클레어 씨,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외교부 내부에서나 기억하는 사소한 일로 여겨지죠. 하지만 당신의 연구가 이 의미 있는 역사를 되살릴 수 있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잊혀져 있는 걸까요? 한국이 그저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 노력한 나라라는 사실을 왜 세계는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을 안고 저는 다음 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KTX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의 모습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따뜻한 바다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외할아버지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곳이 바로 이 도시였죠. 그 생각을 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유엔기념공원에서는 폴란드 의료지원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안내원의 조언에 따라 부산 시립박물관으로 향했어요. 그곳 한국전쟁 특별관에는 폴란드를 포함한 의료지원국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물을 살펴보는데 한 노인분이 다가오셨어요. 외국에서 오셨군요. 특별히 이 코너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외할아버지가 폴란드 의료지원단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거든요. 저는 이 박물관 명예 자문위원 김민호입니다. 한국전쟁사를 연구하고 있죠. 제 이야기를 들은 김민호 선생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제가 그 시절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한성수 선생님이라고 당시 주폴란드 대사관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다음 날 부산 해운대 근처 카페에서 한성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80대 후반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클레어 양, 외국에서 이런 오래된 이야기를 찾아오다니 놀랍군요. 저는 제가 가져온 문서와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한성수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당시 폴란드는 공산권 국가였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료 지원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양국 관계의 씨앗이 되었죠. 1991년 부채 탕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성수 선생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땐 우리가 어려웠죠. 그래도 알았어요. 폴란드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도왔는지. 잠시 침묵 후 그는 덧붙였습니다. 다들 우리만 도와줬다고 하는데 우린 은혜를 잊은 적 없어요. 그게 우리 민족의 정신이니까요. 이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문장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한국은 은혜를 갚는 나라다. 당시 우리는 IMF 위기를 겪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외교부에서는 폴란드의 도움을 잊지 말자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빚을 탕감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이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한성수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히 갚아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한성수 선생님은 낡은 명함 하나를 주셨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연필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에 다시 가시면 외교부 기록보관소에서 폴란드 의료지원단 50주년 기념 행사 자료를 찾아보세요. 2001년에 작은 행사가 있었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해변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성수 선생님이 알려주신 단서를 따라 외교부 기록보관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에 더 수월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었어요. 폴란드 의료지원단 50주년 기념 행사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2001년에 있었던 행사요. 담당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검색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문서인데요. 제가 하버드 대학 연구 프로젝트라고 설명하자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특별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허가가 나고 얼마 후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폴란드 의료지원단 한국전쟁 참전 50주년 기념식 2001년 6월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자료를 열어보니 소규모로 진행된 행사 사진과 보도자료, 그리고 참석자 명단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명단에는 피터 카민스키, 제 외할아버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2001년에 한국을 방문하셨던 거예요. 행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당시 외할아버지를 포함한 생존 의료지원단원들이 초청되어 감사패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문구가 있었어요. 한국은 폴란드의 도움을 잊지 않았으며 1991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다.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 행사에 참석하셨고 한국 정부가 폴란드의 빚을 탕감해준 이유가 바로 한국전쟁, 당시의 지원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담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유엔 개발 프로그램 세미나에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인데 한국의 사례도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호기심에 저는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연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세미나는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 전환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한 한국인 교수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몇 안 되는 성공 사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교수는 한국이 어떻게 국제원조를 받아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지만 특별히 새로운 정보는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눈을 사로잡는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ODA의 특별 사례 기억하는 국가라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여러 국가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중에 폴란드, 1991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폴란드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폴란드의 의료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죠. 이 사례는 국제개발학 교과서의 작은 각주로 남아있을 뿐이지만 원조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 국제개발학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감동적인 선례로서요.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폴란드 부채 탕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 주제로 연구 중이거든요.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요? 그건 국제개발학에서 아주 작은 사례인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교수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놀랍군요. 개인적 연결고리가 있었다니. 사실 이 사례는 유엔 개발 프로그램에서 원조의 선순환이라는 주제로 종종 언급됩니다. 도움을 받은 나라가 나중에 도움을 주는, 그것도 진심으로 주는 드문 사례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외할아버지가 왜 그 문서를 제게 남기셨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감동과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 논문에 담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방법이자 한국과 폴란드 양국의 아름다운 인연을 기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2달간 저는 졸업 논문에만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며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를 깊이 연구했어요. 존슨 교수님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논문 지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클레어, 이런 연구는 국제관계학에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넘어서는 사례니까요. 마침내 졸업 논문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졸업 논문 발표는 학과의 큰 행사였어요. 교수진과 학생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죠. 강당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유산을 세상에 처음으로 제대로 공개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제 논문 제목은 은혜의 정치학 한국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국제관계학의 주류 이론들이 어떻게 국가 간 관계를 설명하는지 간략히 소개했어요. 그리고 제 연구가 그런 틀에서 벗어난 사례를 조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폴란드는 공산권 국가였음에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피터 카민스키도 그 일원이었죠. 외할아버지의 사진과 당시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자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970년대 폴란드의 차관 제공과 1991년 한국의 부채 탕감 결정을 설명했어요. 주목할 점은 한국이 부채를 탕감해준 시기입니다. 1991년은 한국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발표의 절정에서 저는 한국 외교부 문서에서 발견한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힘든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순간 강당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청중들의 눈빛에서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국가 간 관계가 단순한 이익이나 전략적 계산을 넘어 인간적인 감사와 기억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왜 한국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지 않았나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외교적 결정인데요. 저는 한성수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진심에서 나온 선택이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겼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다른 교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연구가 국제관계학에 주는 함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국가 간 관계도 결국 인간의 관계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국가를 차가운 이익 계산기로만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인간적인 가치와 기억이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존슨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훌륭했어요, 클레어. 이 연구는 학술지에 투고할 가치가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계승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랐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외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외할아버지,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이 왜 은혜를 갚는 나라인지, 그리고 왜 외할아버지가 그 문서를 제게 남기셨는지요. 작은 친절이 국가 간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연구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관계의 기본이다. 졸업 후 저는 운 좋게도 유엔 개발 프로그램 인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제 졸업 논문이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해요. 티 면접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사례를 설명했을 때 면접관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일하게 된 첫날 설렘과 책임감이 교차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앉아 첫 업무를 받았을 때 그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제게 맡겨진 첫 프로젝트는 국제 원조의 선순환 사례 연구였거든요. 맥팔린 씨, 당신의 논문을 읽었어요. 이 프로젝트에 딱 맞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시더군요. 사무국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원조 사례들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원조를 받은 나라가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다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사례는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과거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보답한 경우는 더욱 드물었죠. 한 달의 연구 끝에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한국과 폴란드의 이야기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유엔 내부 세미나에서 이 사례들을 발표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발표 후 한국 대표부의 한 외교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인인 저도 잘 모르던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게 되셨나요? 저는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그분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개발협력 포럼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자가 아닌 발표자로서요.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제 연구를 발표했고 놀랍게도 많은 한국 언론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잊혀진 은혜, 외국인 연구자가 되살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외할아버지가 참전용사로 받았던 메달도 한국 전쟁기념관에 기증했어요. 외할아버지의 업적이 한국에서 기억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기념관 측에서는 특별 전시 코너를 마련해 주었고 개막식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은 은혜를 갚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움이 큰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다시 도움으로 순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 기쁩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개인 블로그에 이 모든 여정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경험을 정리하고 싶어서 시작한 글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유해 주었어요. 티 국제관계학 학생들과 개발협력 분야 종사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메시지를 여럿 받았습니다. 블로그의 마지막 문단에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만난 한국은 작지만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도움받은 은혜를 40년 뒤 조용히 돌려주는 나라. 이 나라는 부끄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외할아버지가 그토록 한국을 존경했던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피터 카민스키. 내 사랑하는 외할아버지의 기억을 담아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1년 후 UNDP에서의 인턴십이 끝나고 저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매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한 달이면 저는 외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셜미디어에 공유합니다. 때로는 작은 문서 한 장,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바로 외할아버지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부채를 포기한다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잊혀진 역사의 한 조각을 되살릴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의 인간적 가치라는 주제로요.
권력과 이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가 간의 따뜻한 인연들을 찾아 기록하는 작업이죠. 그 첫 번째 장에는 당연히 한국과 폴란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